겨울도 다 지나고 제법 봄 기운이 느껴지는 3월입니다. 겨우내 움츠려있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주변에 좀 필요 없는 물건들 싹 한번 정리하면 새로운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생 책방도 상쾌, 유쾌하게 시작해볼게요.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책 인생 책책 책빛 싸우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아는 척 책방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은 아마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도 꽤 많아요. 하지만 이 구절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이런 책이죠. 혹시 제목 기억나세요? 그게 책에 나오는 거였어요? 저희 그 학교 급훈이었거든요. 우리 반 급훈. 아, 진짜요? 네. 혹시 하나, 둘, 셋 한번 맞춰볼까? 하나, 둘, 셋. 갈매기. 갈매기. 맞죠? 갈매기 쌀의 꿈, 아니, 갈매기의 꿈. 그렇죠. 갈매기의 꿈이거든요. 네. 이 책이요.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가 팔렸죠. 1970년대 처음에 출간한 다음에 그렇게 많이 팔렸고 아마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거를 동화라든가 이런 걸 알고 계신 분이 많을 겁니다. 특히 총 3장 정도가 처음에 나왔거든요. 그중에 앞에 장, 그러니까 갈매기가 막 열심히 하늘을 나는 그걸 연습하는 그런 부분만 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일단 그러면 제가 아는 척 포인트 첫 번째로요. 그 갈매기의 꿈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갈매기는 먹이 하나 더 먹겠다고 경쟁하는 다른 갈매기와는 달리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지게 날까, 잘 날까, 높이 날까 이걸 고민하는 새였어요. 비전이 있는 새네요. 시속 344km를 돌파하기도 하고 와. 고개 비행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조나단이요. 무리해서 추방을 당해요. 너무 잘 나가지고. 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처럼 좀 추방된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말하자면 거의 날기로서는 신기에 입문한 그런 갈매기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가지고 또 잘 나가는 갈매기가 돼요. 조금만 있으면 거의 신급이 되는 그런 갈매기의 상황에서 다시 무리로 돌아갑니다. 자신처럼 이렇게 쫓겨난 갈매기들의 스승이 되겠다. 하면서 돌아가가지고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위대한 갈매기 아들이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하고요. 그러던 중에 제자 플래처가 비행 도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조나단이 다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네, 거의 신기에 도달을 했죠. 네,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조나단은 승천하는 듯이 사라지고 플래처가 다른 갈매기들이 스승이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알려진 1장의 3장의 내용이에요. 지금 들으면서 약간 이거 좀 들어본 스토리 아니야? 그런 거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죽은 갈매기도 살려내고 그렇죠. 부활부의 갈매기. 약간 그 예수님 스토리 같은 느낌인데요.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빙고. 역시 책방지기가 나와요. 어때요? 맞죠. 거기다가 4장이 붙어요. 그 리차드 바크가 출간 후에 45년 만에 2014년에 처음 써놨던 원고 4장을 새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갈매기의 꿈 완결판. 감독판, 디렉터스 컷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그 4장 때문에 결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4장이 마지막이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플래처가 스승이 된 거잖아요. 계속 훈련을 해나가는데 조나단은 갈매기가 있었다라는 것이 점점 심격화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심격화되고 어느 날 플래처도 비행 도중에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래처 역시 우상화됩니다. 그의 가르침은 교리처럼 굳어져가지고 형식화되고요. 근데 이런 형식을 싫어하는 앤서니란 갈매기가 나타나고요. 그 앤서니 앞에 갑자기 또 어떤 갈매기가 새로 나타나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Call me John.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새롭게 등장한 낯선 갈매기 존은 이전에 사라진 갈매기 조나단이지 않을까요? 이게 약간 불교적인 내용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회적 측면에서 본다면 존이 조나단일 수도 있다.
아니면은 또 다른 위대한 스승이 나타났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 다 열어놓고 있는 결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아리송하네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전체를 보면은 갈매기가 한계를 뛰어넘어서 비상하는 가운데서 느껴지는 그런 철학적인 메시지들이 네. 담겨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새로운 결말이잖아요. 네. 사장.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사장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야, 이거 좀 사족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의 스토리로 치면은 3장까지 하면 딱 예수의 스토리니까 너무 네. 좋다 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예수 스토리의 응용이 맞다면 4장은 타락한 교회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식화되고 교리만 따지고 그러다 보니 그중에서 진짜로 이 신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오히려 배척받는 앤son이라는 갈매기가 그런 역할이고 교회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는 게 4장이에요. 근데 3장까지 스토리가 완성이 됐잖아요. 4장이 붙으면서 콜미 존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양의 윤회 사상이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버전인 거예요. 그래요? 그냥 동화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네요. 자, 갈매기 조나단의 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도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아닐까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아는 척 책방 갈매기의 꿈 만나봤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신 주인공은요. 역사를 좋아하고 특히나 고려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모르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중에 거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사학자다 보니까 좀 역사 관련 책을 많이 읽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일 말고 좀 사적으로 좋아하는 책 있으세요? 뭐 시라던가 소설 같은 것도 자주 읽으시나요? 정말 생각해보면 늘 읽는 게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일부러 내서 다른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네. 여행기 여행기. 네, 부터 여행 안내서까지 네.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애써서 읽는 것이 소설이에요. 소설과 역사가 연결되는 게 있어요. 네. 둘 다 스토리잖아요. 음. 소설은 등장하는 사람들의 각각의 생각을 다 보여주잖아요. 입장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알아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소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드러나거든요. 네. 역사에서도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옛날 외국은 우리를 어떻게 봤을까, 나를 상대화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데 소설이 좋고요. 그래서 소설 아주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사극 드라마 영향 때문에 고려 거란 전쟁에 대한 맞아요.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특히나 고려사에서 좀 소개하고 싶은 장면이 있으실까요? 우리나라 긴 역사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시기가 고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려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소개를 할 수 있지만 외교 천재라고 별명을 제가 붙였는데 500년 동안 장수하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뭐 이런 싸움 잘하는 나라로 장수를 한 게 아니고 네. 말 잘하는 나라로 외교를 잘한 나라로 장수를 했어요. 전쟁 끝에는 꼭 협상이 있고 어찌 보면 전쟁을 왜 하나? 전쟁 끝에 협상을 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네. 대륙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는데 그런데도 고려는 전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를 통해서 전쟁을 미리 막은 거죠. 그래서 고려는 외교다. 고려 외교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너무 흥미진진하지 네. 않아요? 이 어렸을 때 역사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그러니까. 공부를 더 재밌게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이익주 교수님과 함께 인생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책을 들고 나오실지 궁금했거든요. 뭐 고려사를 가져오시려나 했는데 의외의 책을 인생책으로 꼽아주셨어요. 바로 청나라 황제의 이야기입니다. 옹정제. 과연 어떤 책일지 만나볼까요?
일본의 역사학자 미야자키가 세계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독재 군주였다고 평가한 옹정제. 청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전성기를 누렸던 강희제와 건융제에 비해 덜 알려졌지만 청나라가 존속할 수 있었던 근원에 옹정제가 있음을 말하는데요. 절대 권력으로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했던 옹정제. 하지만 독재 정치의 한계와 그 역효과 또한 옹정제 시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 독재 군주의 삶을 통한 역사적 의미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미야자키 이치사다의 옹정제 인생책으로 골라주신 책인데요. 이 책이 1950년에 나왔고요. 국내에 번역돼서 출간된 건 2001년이에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이 책을 접하게 되셨나요? 저는 이 책이 번역되자마자 거의 초판을 사서 읽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막 고려시대 정치사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막 이제 서울시립대 교수가 된 지 몇 해 안 되는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 우연히 이 책을 잡았어요. 네. 두껍지도 않고 아주 쉽게 네. 또 읽어보니 재밌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숨에 읽었는데 네. 이걸 읽어보니까 정치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달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정치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둘러싸고 막 싸우고 네. 음모, 뭐 또 정쟁, 전쟁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은 그보다는 한 황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일해야지 밤새 잠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치라고 하는 것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얻은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구나. 네. 그랬을 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이 수단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할지를 반드시 네.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이런 큰 깨달음이죠.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책? 옹정제 하니까 왠지 이정재처럼 잘생겨졌지 않았을까라는 막연한 추측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 옹정제 읽으면서 딱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워커홀릭이고 독설가구나. 독설가. 미친 듯이 일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신하들을 엄청 막 못 살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만약에 저런 상사 밑에 있다면 난 오래 못 버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작가님은? 워커홀릭 독설가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댓글러라는 생각이 났거든요. 댓글러. 네. 정치를 할 때 상소문에 다시 댓글 달아주고 그러네요. 했잖아요. 주로 그걸 했으니까. 이게 일본 사람이 쓴 중국 황제 이야기잖아요. 네. 별로 기대감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또 역사책 중에서는 나는 역사책이야 하면서 포스를 뿜뿜 내뿜는 그러니까 네. 일반인들이 읽기 힘든 그런 거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목 자체도. 맞아요. 읽어보니까 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처럼 읽을수록 너무나 재밌는 스토리 위주로.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처음에 뭐 그런가 보다 했다가 정말 손을 뗄 수가 없어서 밤새 그냥 딱 봤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저 일본 사람이 쓴 중국 황제 이야기라는 것도 참 재밌었거든요. 옹정제, 저도 처음 들은 인물이었는데 과연 어떤 인물인지 키워드를 통해서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Who is 옹정제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정재는 아는데 옹정제는 누구냐. 네, 이 옹정제 말씀하셨다시피 청나라의 황제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랑 청나라 관계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좋지만은 않은 게 아니라 좋을 때가 거의 없었죠. 그렇죠. 여진족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웠어요. 우리는 그냥 이거 후금이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은 아이신 그룬이라는 겁니다. 그룬이 나라고 네. 아이신은 이제 여진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홍타이지 두 번째 황제 때 이제 나라를 더 키워요. 나라 이름도 아이신 그룬에서 다이칭 그룬. 이건 한자로 대청이라는 뜻인데 이걸 여진말로 읽은 거예요. 이렇게 막 나날이 발전을 해가는 과정에서 조선 문제가 걸렸고 조선을 침략했고
조선을 자기들에게 사대하게 만드는데 성공하죠. 이게 병자호란이에요. 이 병자호란 때문에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고 네. 거기서 고립되고 삼배 구고두례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치욕스러운. 상당히 치욕스러운 그런 모습을 연출하면서 네. 항복을 해요. 그 당시 조선을 침략했던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의 의도예요. 네. 조선 국왕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굴복하는 이 모습,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그 이후 조선 사람들은 청나라를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가 이 외세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고려시대 거란한테도 그렇게 안 졌고 몽골한테도 그렇게 안 지고 그렇게 패배한 전쟁은 그게 처음이니까 슬플 수밖에 없죠. 이 청나라는 단순한 중국 왕조가 아니에요. 중국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이 청나라 판도 안에는 만주가 있고 중국이 있고 몽골이 있고 티벳이 있어요. 그때까지 독립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네 세계를 하나로 합친 것이 대청제국이라고 하는 거죠. 이 중국 왕조와 조선이 이제 전쟁을 했던 거니까 네. 글쎄 그 전쟁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겠죠. 근데 우리 역사 속에 청나라 부분 나올 때도 옹정제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역사책에서도. 어떤 인물이었나요? 청나라에 아주 유명한 황제 둘이 있습니다. 네. 강희제와 네. 걸륭제예요. 이 두 사람이요. 네. 각각 60년씩 황제 자리에 있었습니다. 와. 이 사이에 13년 동안 옹정제라는 사람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청나라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강희, 걸륭, 강건, 성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강희제와 걸륭제의 성대한 시대 이런 뜻인데 이 두 장수 황제 사이에서 이 강건 성세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황제였다라는 건데 이 13년의 옹정제의 치세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황제가 정말 진. 네, 엄격하고 근면하고 진지하고 이런 자세로 정말 황제란 이런 것이야 하는 모범을 보인 시기였다는 거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그 굉장히 거대한 그 황제 둘 사이에 13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황제로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저자가 어떻게 해서 옹정제한테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이 저자가 미야자키 이치사다라고 하는 일본 학자인데요. 네. 일본 학계에서는 20세기 동양사 학계를 대표하는 학자.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학문적으로 아주 수준이 높은데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책. 이런 책을 많이 썼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입니다. 옹정주비유지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네. 이 자료를 발견하면서 이분의 옹정제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고요. 옹정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 분야가 만들어질 정도로 일본에서 유행한 연구예요. 이 책 서문에 보면 만약 근세 중국에서 대표적인 독재 군주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청조의 옹정제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강희제나 아들 걸륭제는 알아도 옹정제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는 이 제왕이 실행한 독재 정치를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강건성세 가운데에서 독재를 한 청나라 황제. 이 사람을 꼭 소개해야 되겠다는 거죠. 여기서 화제를 약간 전환해 보면 네. 이 미야자키는 이걸 소개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으로 이제 소개를 했잖아요. 교수님은 이 역사학이라는 걸 관심을 언제부터 갖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내가 역사학이라는 것을 어떤 의무를 좀 느끼신 부분이 궁금하네요.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졌거든요. 일단 어릴 때는 역사가 재밌었어요. 그런데 모든 어린이들이 역사를 다 재밌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재밌었죠. 네, 재밌었어요. 역사가 다 근데 재미있는데 어릴 때는 재밌는데 이제 시험 중학교만 아우, 들어가도 이렇게 외워야 네. 되면 맞아, 그때부터 맞아. 관심이 뚝 떨어지잖아요. 외우는 게 쉽잖아요. 어려워요, 교수님. 수학이 어려워요. 역사가 어려워요. 두 개 다요. 그럼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역사를 좋아했는데 평생 역사 공부할 줄은 몰랐어요. 대학 다닐 때 그 분위기는 1980년대 초였습니다. 그때 대학의 분위기는
다 이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또 민족 문제, 통일 문제 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때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사를 공부한 것이 그런 문제를 좀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국사학과를 선택해서 역사 공부를 하게 된 건데 그때는 몰랐어요. 좀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과 사건의 원인 결과,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게 역사학이거든요. 네. 이런 것을 좀 엮는 능력이 생기더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을 역사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네. 역사학이 나의 어떤 그 생각의 폭을 넓히고 생각하는 방법을 내게 알려주고 인생을 좀 더 재밌고 풍부하게 살게 해주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시 태어나도 역사 공부할 거다. 그건 아닙니다. 네, 다시 태어나면 다른 일을 해봐야죠. 네. 역사 공부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밝히보는 어떤 해안을 갖게 되셨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익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책과 인생 이야기. 두 번째 키워드는요. 독재 분주입니다. 옹정제는 황제가 되고 나서 이 황권, 아주 강력한 황권으로 그동안의 뭐 정치 패습이라던가 관료 체계를 바꾸려고 굉장히 많이 변혁들을 시도하더라고요. 옹정제는 우연히 황제가 됐습니다. 네. 황제가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닌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뜻하지 않게 넷째 아들이었던 자신을 후계자로 지명을 해요. 네. 그래서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된 다음에 자기와 경쟁할 만한 사람들을 정말 무자비하게 쫓아내요. 숙청이라는 걸 이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권력의 화신? 뭐 이 정도가 됐을 텐데, 자, 그 다음이에요. 아주 신속하게 권력을 강화한 다음에 이 권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더 깊이 고민을 했다는 거죠. 중국 황제는 조선의 국왕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넓은 영토와 많은 백성을 통치해야 됩니다. 네. 그 자금성은 경복궁과 정말 달라요. 그 안에서는 바깥 세상이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늘 문제가 되는 게 황제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부패 문제예요. 옹정제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중국의 그 뿌리 깊은 권력형 비리, 부패,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걸 계속 고민을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황제의 독재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인상적인 게 백성들의 생활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방 관리들한테 끊임없는 보고를 받게 되거든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독재를 한 황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방법으로 독재를 하냐면 밀정을 키워요. 뭐 환관도 될 수가 있고 네. 자기가 개인적으로 신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보를 얻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데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그렇죠. 환관들이 황제의 눈을 가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를 한 겁니다. 내가 직접 해야 된다 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방에 총독들이 있습니다. 이 성에 총독들 그리고 거기에 민정장관으로 순무라는 사람들이 가 있는데 총독과 순무한테 계속 보고를 받는 거예요. 이 보고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공문으로 오는 보고가 아니고 1대1로 총독이 황제에게 편지 형식으로 써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 고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황제만 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읽을 뿐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 대답을 써서 아까 댓글러라고 말씀하셨다시피. 댓글. 네. 이 댓글은 언제나 네. 빨간색으로 써서 빨간 선생님이네. 네, 빨간 펜이에요. 네. 빨간색으로 써서 돌려보내는데 이 돌려보내는 이 글은 보낸 그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관과 황제가 1대1로 비밀 편지를 주고받는 거죠. 이때 지방 총독이 황제에게 올리는 그 비밀 편지를 주접이라고 하고
빨간 펜으로 써서 내려보내는 그 글을 주비유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하들이 올린 그 편지에 대한 답을 정말 독설의 끝판왕이라고 하던데 그 내용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남아있는 그 주비유지 가운데 좀 신랄한, 네. 이 황제의 신랄한 그런 그 문장들이 있어서 몇 개 소개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공식 문서가 아니니까 행서체나 초서체를 섞어도 난 개의치 않겠다. 그러니까 막 또박또박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휘갈겨 써서 나한테 보내라. 요컨대 보고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된다. 여기서는 거칠의 예의범절 따위는 필요 없다. 실속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편지는 보는 시간이 아깝다. 내가 읽는 시간을 좀 줄여줘. 거칠의 인사하지 마. 자, 그랬는데 온 것 중에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주접이 마음에 안 들면 이런 답장이 내려갑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의견을 잘도 내어놓는구나. 그나마 서간문으로 썼기에 망정이지 만약 정부를 통해 공문으로 제출된 것이라면 너는 큰 벌을 받을 판이다. 아마 이렇게 답장 받으면 바짝 어릴걸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더한 게 있어요. 바보는 고칠 수 없다는 말은 바로 너를 두고 하는 말이다. 금수라도 너보다는 낫다. 은혜도 모르고 의리도 모르는 잘못 둔갑한 늙은 너구리. 어머, 늙은 너구리요? 네. 와. 막 이렇게 사정없이 막 퇴근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해, 똑바로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칭찬도 있어요. 경의 보고는 꽤 길기는 하지만 변명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길어도 이처럼 유익한 보고라면 읽는 것이 즐거워서 피로를 잊어버린다. 수천 자의 긴 보고문이라도 길다고 해서 끝까지 읽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군신 간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쓸 필요는 없다. 긴 보고서를 올리고 길어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하는 이 지방관에게 네. 길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내용만 충실하면 된다. 이렇게 또 격려를 해주는 거죠. 그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대학교 때 리포트 쓸 때도 포인트 10에 굴림체 다 정해줬는데 그치. 그런 형식 다 필요 없다. 내용에 집중해라라는 걸 그렇죠.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네. 거잖아요. 옹정제가 보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뭐 12시에 자고 그러니까 하루에 20시간씩 일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과로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정말 부지런한 황제인데 또 조선시대에는 여기에 결이 비슷한 사람이 있거든요. 세종대왕이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백성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는 이렇게 왕의 부지런함을 굉장히 엄청 강조했던 것 같아요. 네, 세종대왕 정말 부지런하셨죠. 이 옹정제가 이제 죽은 다음에 묘호라는 걸 정하거든요. 네. 그 묘호가 세종이에요. 우리 세종하고 옹정제가 같은 묘호를 갖고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대든 간에 왕이 부지런해야 된다. 왕이 게으르면 안 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게을러서 자기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건 큰일이잖아요. 경복궁도 보면 근정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에 부지런해라 해서 근정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네. 황제가 너무 부지런하기만 하면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너무 커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밑에 신하들이. 네. 그렇죠. 네. 막 황제가 막 부지런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궁궐 마당 쓸고 그래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부지런한 거 좋은데 왜 부지런한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래서 정도전이 이 경복궁 근정전 이름을 정했어요. 같이 일할 어진 사람을 찾는데 부지런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모든 일은 그 어진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 거다라는 게 정도전의 생각이고 조선시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정치는 신하들이 하는 거고 왕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방향으로 간 거고. 독재하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옹정제는 나 신하들 못 믿어. 네. 내가 직접 할 거야 해서 황제가 부지런하게 독재하는 방향으로 네. 간 거고. 그래서 조선과 청나라가 다 같이 부지런한데 부지런한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네요.
재밌네요. 근데 진짜 옹정제 말 그대로 독재 군주잖아요.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는 그런 어떤 끌고 가는 힘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삶이라는 게 황제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로. 이런 독재 정치는 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정치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국가의 시스템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건 우리의 상식인데 네. 옹정제가 13년 동안 정말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 건강이 얼마나 버틸까요? 이 체력에 문제가 생기겠죠. 13년 만에 드디어 병으로 눕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황제가 된 것도 좀 늦은 나이였잖아요. 늦은 나이고 네. 과로사를 한 거예요. 이거는 한 개인의 한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황제를 참아주는 신하들의 한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윗사람이 그렇게 부지런할 때 네. 내가 저걸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까? 평범한 신하들이 도대체 얼마나 참아줄 수 있을까 하는 이 인내의 한계도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쓴 미야자키 교수는 이런 정치는 옹정제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수님께서 너무 이렇게 쏙쏙 들리게 설명을 해주셔서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권진영의 소소한 질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권소문이라고요. 네. 예. 나의 역사 속 최애 인물은 누구이다. 누굴까요? 아니 어릴 때 보통 네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어떠세요 이시안 작가님? 제일 관심 가는 인물은 이방원. 이방원. 네, 태종 오, 이방원. 그래요. 왜냐하면 조선 건국을 사실은 이성계보단 이성계는 약간 바지사장에 좀 더 가까웠던 느낌이고 실무를 다 이방원이 하거든요. 실제로 엄청난 역할을 했고 네. 근데 건국이 되자마자 내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자기 자식, 그 세종이나 그 이런 사람들도 그 안 좋은 꼴을 보면서 이 사람의 캐릭터가 역사 속에서는 정말 그래서 그 드라마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캐릭터로서는 정말 제일 관심 가는 인물이 저는 이방원이었어요. 우리 이지 아나운서는 저는 세종대왕을 너무 존경해서 저희 아이 태명이 이도였어요. 오. 네,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서 가부좌를 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근데 정말 왕이라는 어떻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작은 백성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썼던 굉장히 자애로운 왕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지 아나운서가 10,000원짜리를 좋아해요. 네. 네. 우리 교수님은 자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궁금해요. 하나, 둘, 셋. 오. 정도전이다. 오. 교수님 이유가 있으세요? 정도전의 어떤 의미랄까 하는 거를 이해하려면 조선 건국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조선은 고려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네. 고려 사람들이 나 내 나라 싫어. 나 이 나라 문 닫고 새 나라 만들 거야 해서 만든 나라죠. 네. 이 고려 말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패하고 권력 가진 사람들이 책임도 안 지고 왕대로 무능력하고 자 이런 그 무질서한 상태를 다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를 만들까. 네. 그래서 혁명을 했고 그 나라를 설계를 했어요. 그 선두에 정도전이 서 있었는데요. 그리고 언제나 정치의 목표를 국왕에게 충성한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두었어요. 저는 그 점이 눈에 띄었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저 한양으로 천도할 때 네. 다른 사람들은 전부 풍수지리로 볼 때 여기가 좋은 애 나쁜 애 이야기를 하는데 손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가 잘 되고 잘못되는 건 사람에게 달린 것이지 땅의 기운에 달린 게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근사한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로 정도전이 되게 참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는 자기 손으로 직접 손에 흙을 묻혀가면서 그걸 실천했다는 거예요. 네. 훌륭한 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거라도 자기가 노력해서 실천한다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정도전의 그 일생은 주례사가 아니다. 훌륭한 말로 이렇게 쭉 그 연결되는 주례사가 아니고 네. 이거는
진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값을 했네요. 도전 정신으로 좀 더 남들보다 앞서서. 정도죠. 네. 정말 그러네요. 네. 네. 저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네. 앞으로는 그걸로 한번 이미지 메이킹을 빌려드리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릴 텐데 학창 시절 내 역사 점수는 과연 몇 점이다? 하나, 100점이겠죠. 둘, 셋. 당연 100점이다. 당연 100점이셨어요? 이 질문은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요? 제가 다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답정 답정 100. 답정나. 역사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좋은 방법 없을까요? 역사 공부를 잘하려는 역사 공부의 왕도 네.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이제 연령대별로 다른데 네. 초등생들은 무조건 재밌게 역사를 공부해라. 재밌게. 그냥 모르는 게 있어도 되고 네. 그냥 내 맘대로도 되고 그냥 재밌게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이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면 안 됩니다. 네. 중학교 가면 배울 걸 왜 초등학생이 배워요? 선행 수업은 아니다. 안 돼요. 역사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냥 재밌게. 중고등학교 때는 많이 외워라. 외워라. 네, 그때는 그냥 외우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 된다고요? 망언인데요. 공감 못하는 일이 있네. 표정이 나도 모르게 못 감췄어. 역사 공부 쉽다. 외우면 된다. 네, 그런데 야. 다만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외워야 되냐면 옛날과 지금은 다른 거야. 자꾸 지금 생각을 하고 옛날 이야기를,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외워라. 이 암기된 지식이 축적되었을 때 사고가 가능한 겁니다. 지식 없는 사고는 깡통 굴러가는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요, 지금?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외워라.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소소한 질문들 들여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키워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이익 주는 역사입니다. 이게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역사 콘텐츠 채널명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역사학자로서의 소명의식을 담은 채널명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신기해요. 이익 주는 역사. 네, 이익을 준다. 주는 역사. 중의적인 거죠. 제가 지금 발견한 그 내용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감 같은 걸 담으신 채널명 아닌가요? 채널명은 좀 사심뿜뿜이고 그 채널을 만든 것에는 사명감이 있어요. 네. 저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에게 그 학문을 배웠고 네. 또 동료, 선후배들과 같이 토론하면서 이제 학자로 성장을 했거든요. 네. 다시 얘기해서 저의 역사 지식은 공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사회에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같으면 역사 대중서를 썼을 거예요. 네. 재밌는 책을 써서 어떻게든 이걸 좀 많이 읽히게 할까 했는데 요즘은 책을 너무 안 읽어요. 맞아요. 맞아요. 왜 저를 보세요, 교수님? 책을 너무 안 읽어요. 맞아요, 안 읽어요. 그런데 책을 안 읽는다. 그런데 위기는 곧 기회예요. 그럼 책 아니면 뭐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책을 고집할 게 아니고 새로운 수단을 활용해보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도전만 이름값을 하는 게 아니라 이익주 교수님도 이익 주는 이름값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제 이름이 동사가 될 줄 몰랐어요. 교수님께서 인생책으로 소개해 주신 미야자키 이치사다의 옹정제를 통해서 꼭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1950년에 이 책이 출간될 당시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돼요. 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이 되고 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사람들은 독재를 선언했어요. 선의의 독재라고 하는 것이었죠. 네. 그런데 그때 일본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미야자키는 아무리 선의의 독재라도 독재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선의의 독재자라고 할 수 있는
옹정제를 아마 소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옹정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황제인데 네. 그래서 선의에 넘치는 악의의 정치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우리는 이 독재라는 것에 대해서 더 절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해방 후의 오랜 독재를 우리는 국민들이 쟁취해서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독재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 일본인 학자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아주 피부에 와 닿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더욱더 이 책에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에게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 권력에 상응하는 책임감이다. 권력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인들은 자기 일을 하고 국민들은 그 정치인을 감시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자, 진영 씨 오늘 이익주 교수님과 만나봤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이익주는 이렇게 역사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꿀송이처럼 달게. 네, 이제 역사가 앞으로... 이렇게 재밌었던 적 있어요? 아니, 저는 이게 지금 40평생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채널 좋아요, 구독 하고 이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자,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그 독재군주인데 치세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이거 아이러니하면서도요.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과정이 먼저일까, 결과가 먼저일까? 과정이 안 좋은데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것일까? 그 반대가 더 좋은 것일까? 이게 사실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네. 그거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역사를 읽으면서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주 우리한테 의미 깊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많이 도와주시고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세요. 좋은 질문도 해주시고 우리 더 편하게 다 파자마 입고서 얘기 듣는 거예요. 그거 좋은데요? 좋을 것 같아요. 네. 파자마를 입은 역사. 네. 좀 더 편안하게. 네. 옹정제와 이정제 이런 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정도전의 도전 정신. 네, 이 두 가지는 제가 메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청나라 황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할 문제들을 많이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하루의 짧은 소회, 스쳐 지나가는 상념, 오늘 먹은 점심과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까지 모두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기록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흘러간 일상의 조각들을 차곡차곡 모은 기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국회도서관 북큐레이션 기획도서 기록이 쌓여 내가 된다를 준비했습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기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추. 그날그날의 기록을 담은 일기 쓰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책은 일기 쓰는 법입니다. 2006년부터 꾸준히 일기를 써온 저자는 그 일기를 왜 쓰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일기에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하는지, 또 일기를 쓸 때 어떤 도구를 쓰면 좋은지 등을 자신이 일기를 쓰며 배운 점을 책에 차근차근 풀어놓았는데요. 일기를 꾸준히 쓰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매번 실패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기 쓰는 법과 함께 일기 쓰기에 도전해본다면 인생까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일상은 매일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진을 글감으로 삼는다면 쓸 수 있는 글의 양도 배로 늘어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소개할 책, 사진으로 글쓰기는
사진을 통해 인생의 모든 순간을 글로 표현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책은 여행, 인물, 기록, 일상 등 4가지 카테고리로 사진을 분류해 수많은 장면을 어떻게 정리하고 편집해 의미 있는 이야기로 완성할 수 있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한대에 가까운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함께 있을 때 시너지가 발생하는 사진과 글의 조합. 추억을 간직한 사진들 그냥 묵혀만 두지 말고요. 의미 있는 사진들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또 글로 풀어가면서 여러분도 자신만의 글 쓰는 방법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소개할 책은 태어나기 전부터 5살 생일까지 딸의 생애 첫 5년을 기록한 육아일기 빅토리 노트입니다. 성인이 된 20살, 엄마가 건넨 한 권의 노트. 지금은 딸의 보물 1호이자 살면서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된 엄마의 육아일기는 현재 시점에 엄마와 딸 코멘트가 더해져 46년의 세월을 잇는 한 권의 책으로 재탄생됐는데요. 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마련해 놓고 낳아서 처음으로 모유 수유를 하던 순간, 아이가 발을 내딛고 기저귀를 떼고 말을 한마디씩 배우고 글자를 익혔던 순간순간. 그 순간들은 엄마의 기쁨이었고 고생이었고 가슴 두근거림과 놀람 그리고 보람이었습니다. 30대의 젊은 엄마는 어느덧 70을 넘겼지만 그 순간들은 여전히 일기 속에 남아있는데요. 잊고 지낸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기록.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코스모폴리탄 선정 2023년 반드시 읽어야 할 최고의 논픽션과 넥스트 빅 아이디어 클럽 필독서, 아마존 에디터 선정 이달의 책에 선정된 책 집중의 재발견인데요. 20년 넘게 주의 집중과 멀티태스킹 문제를 연구해온 저자는 다각도의 관찰과 분석으로 집중력 회복의 기술을 제시하며 몰입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집중에 도달하는 법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된 우주여행. 다음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우주여행 무작정 따라하기인데요. 책은 지구인이라면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 코스부터 천문학자가 알려주는 우주여행 필수 상식까지 초보 우주 여행자들을 위한 우주여행서로 2주 동안의 우주여행을 계획하는 지구인들을 위한 우주여행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뉴욕타임스, 포브스, CNN, BBC 등 주요 언론사가 극찬한 화제작이자 역행자의 저자인 자청 강력 추천을 받은 책, 스마트폰과 헤어지는 법입니다. 책은 디지털 단식을 원하지만 스마트폰과 도무지 떨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30일간의 집중력 회복 프로젝트로 스마트폰 중독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친절하고도 친근한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을 기록해야 한다는 의무감 대신 내가 살아간 흔적을 조금씩 남긴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도 일상의 흔적을 한번 차곡차곡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크고 작은 흔적이 모여 만드는 진정한 나의 모습. 여러분도 발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익지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